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중국 국총리를 만난 뒤 4주 정도 이후에 기념할 만한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뤘고 남은 갈 길이 있지만 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면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소식을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4% 올랐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1%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재료 분야와 산업주는 상승했지만 기술주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먼 케인 전 캔자스 연은 이사를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지명할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2012년 월스트리트저널을 칼럼을 통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달러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인선 작업이 완료되면 케인은 7개의 연준 이사 자리 가운데 한 자리 공석을 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에 대해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면서 올해 2% 부근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뉴욕 연은에서 열린 은행 커뮤니티 연설에서 경제 전망은 긍정적이고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경로를 따라가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고 물가 압력이 가중될 신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에 완전히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750선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만 2,4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는데요. 또 이번 주에만 들어서 9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4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시장은 좋은 영향 받았는데요. 이런 흐름과 함께 간밤 뉴욕 증시도 이 3대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소식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실적 발표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외국인들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경기 민간 업종을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인도 측이 총선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2차례나 인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신흥국 시장의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EU 측이 이탈리아 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직접 조속히 행동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연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실적 발표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 스튜디오에서 한번 찾아뵙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화로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이제 먼저 중요한 오늘 가장 대표적인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1사분기 잠정 실적이 아마 장 전에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약 한 20-30분 정도 뒤면은 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 관련돼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다들 궁금해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자율 공시를 통해서 우리 실적 안 좋을 겁니다라고 미리 어느 정도 밑밥을 깔아놓은 상황에서 그 이후에 바로 나왔던 얘기가 아마존 서버용 D램에 대해서 불량이다. 그래서 클레임을 받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기대감이 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실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부분들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지난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들의 분기별 영업이익의 기조를 보게 되면 일단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한 15조 원대 분기별로 냈었고요. 그리고 3분기 때가 가장 정점인 시각 쪽에서 한 17조 원대 가까이 되면서 시장에서 깜짝 기대감을 받았었는데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10조 원대로 뚝 떨어지고 있던 상황들 중에서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의 우려감, 그리고 또 수출에 대한 한국 수출의 대표 주자의 급감 우려감 이런 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번에 발표될 실적 흐름들은 그러면은 작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했었을 때 절반 정도 나오지 않겠을까라고 해서 한 7조 5천억대 정도를 예상했다가 이번에 우리 안 좋을 겁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7조 원대 초반에서 한 6조 원대 중반 정도까지 강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변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상당히 저평가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렇게 싼 주식인데 왜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접근을 안 하고 주가가 이 정도일까라는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PR로 계산했을 때는 한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회사였는데 지금 업황이 갑자기 또 부진해지다 보니까 일단 올해 만약에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나올 부분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또 싸지 않은 주가, 오히려 살짝 비싼 주가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업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와 어떤 종목의 시각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실적 관련돼서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영업이익에 6조가 나왔네, 6조가 못 됐네 이런 흐름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기업이 발표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발표할 IR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코멘트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이 부분이 거의 저점대구나. 그래서 이제 실적은 앞으로 개선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유추 근거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는 또 잘하는 일이 실적이 안 좋다,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쇼를 좀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의외로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식의 어떤 배당금을 더 늘린다든가 나가는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더 육성해서 메모리 가격의 반도체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충분히 커버하겠다라는 쪽에 어떤 M&A라든가 아니면은 강한 육성책을 발표하든가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분위기는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장중에 한번 출렁이다가 거의 저점대를 확인하고 계속 반전 시도가 들어오는 상황 쪽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아마 안 좋게 발표해도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단기 저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반도체에 관련된 주가들의 특성을 봤었을 때 업황보다 한 1분기나 2분기, 특히 작년의 흐름을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도 주가가 못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1, 2분기 정도 안 좋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마찬가지죠.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 이번에 아무리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거의 저점대에서 이제 확장 쪽으로 나가는 주가 흐름들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오히려 확장세로 나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삼성전자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도 현재 사들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민감주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들 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배경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동안 기대감이 낮았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챙겨봐야 될 쪽은 경기 민감 쪽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어지는 경기 민감 대형주가 가장 먼저 눈길을 가면서 물론 중소형주 지금까지 매매하시고 섹터 매매하시고 하셔도 괜찮다고 하지만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수의 움직임들 확인하시면서 대형주와 경기 민감주 바라보시는 게 지금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에 이 지지부진하던 은행주들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이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은행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내용들과 관련돼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경기 민감 섹터와 관련된 쪽의 분위기도 같이 연결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은행주 쪽에 대한 시각들을 봤을 때 KB금융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에 주가가 작년 1월달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면서 작년 한 해 기준으로는 거의 30% 하락하는 수치를 좀 보였었죠. 그러다가 올해 지금 추가적으로 한 12.5% 하락했다고 하게 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점까지 계산했을 때는 거의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은행 망하냐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도 상당히 높았었고요. 그러다가 이번 주 한 7% 가까이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도 낙폭 과대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에 빠르게 하락했던 부분도 오히려 어떤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시각이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그만큼 낮았던 은행주에 대한 시각들이 보강이 되고 있구나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연초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은행주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이쪽도 대형주도 못 간다. 그리고 소외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가 움직이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 근거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금리 역전차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컸던 모습들인데 그와 함께 이제 금리가 미국도 안정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시장도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관점 쪽에서 이 반응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은 양호한데 주가는 소외됐다라는 관점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작년 영업이익이 한 4조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 이상 증가했고요.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순이익도 3조 원대. 물론 4분기 때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작년 2017년도 대비해서 8% 정도 줄은 수치긴 하지만 3조 원대 정도 순이익을 낸다라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기업을 봤었을 때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19조 원대입니다. 상당히 실적 대비 저평가죠. 거기다가 작년에 줬던 시가 배당률까지 계산하게 되면 4%대고요. 주당 순자산이 87,000원. 거의 지금 주가는 한 40% 가까운 할인율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은행주가 못 갔던 대표적인 이유는
이 정부 정책적인 규제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는 관점에 대한 시각도 상당히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 가장 부동산에 대한 이 정부의 규제 정책이 아무래도 대출 관련돼서, 즉 은행 관련돼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출이 상당히 수익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금을 받았다가 그거를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어지는 변화가 은행주의 가장 큰 모델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대출 자체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그러니까 즉 매출 자체를 늘리기에는 힘들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금리 관련된 쪽도 보게 되면은, 앞서 잠깐 미국 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앞으로 경기가 불투명하고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예대 마진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이런 차원 쪽에서의 부진함들이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내수주의 대표주죠. 그런 관점 쪽에서 내수 부진이 절대 주가에 긍정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관련된 역할들을 많이 좀 줄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나눠서 오히려 새로운 산업 쪽에 활력소를 이뤄내겠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은행은 더 이상 성장하는 쪽이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 관련된 쪽에 대한 한 축만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은행의 성장과 관련된 쪽에 대한 해답을 못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주가만 보겠습니다. 주가만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봤었을 때 상당히 저평가죠. 저평가 속에서 저기 이제 반등의 무게를 둔다라는 관점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낙폭이 컸던 만큼 중기적인 저항권, 대표적인 주봉의 저항권까지 올라서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48,000원대 그리고 5만 원대 정도 KB금융 기준입니다. 이 정도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중기 저항대까지는 한번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데, 그 이상으로 강하게 탄력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때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어떤 주가를 강하게 움직일 만한 요인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좀 정체를 받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은행주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초보다 올라온 쪽, 그러니까 즉 약간 기대감이 더 높은 쪽은 주가의 탄력도로 봤었을 때 하나금융지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행주 쪽이 움직일 때 여러 가지 가장 탄력적인 모습들은 하나금융이 좀 더 셌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매매는 액션을 취하는 전략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금융주 관련돼서 시장에서 그나마 1, 4분기에 실적이 좀 긍정적이었다, 나았다라고 하는 보이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증권주도 이에 따른 흐름들을 가져갔다고 봐야 될 것 같죠. 특히 그나마 시장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신용잔고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증권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증권주 쪽에서도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움직임의 여력들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키움증권 같은 쪽이 오히려 좀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 쪽에서 여전히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과거 전직장, 메리트 종금증권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MSCI 코리아 지수의 반기 밸런스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금융주에 대한 시각들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은행주 짚고 왔는데요. 이어서 이슈 하나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산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통신사 기지국과 중계기 등이 불에 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통신주에도 좀 영향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5G 과다 출혈 경쟁 우려로 인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참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나오면서 또 많이 참담합니다. 많은 피해가 좀 없고 빨리 진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돼서 아마 여러 가지 산불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아마 오늘 테마 쪽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 파라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오히려 어떤 소화기 관련된 쪽 그리고 어떤 방화시설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이 또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먼저 드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지금 시장 기조를 봤었을 때 통신주에 대한 시각들은 예전부터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5G 관련된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쪽이 이어졌을 때 가장 일단은 먼저 피해야 될 어떤 섹터 쪽의 하나라는 관점들. 왜냐면은 5G 같은 경우는 일단 상용화가 들어가면서 그 전부터 투자가 많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에 따른 어떤 실적의 여파는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올해에 대한 흐름들 같은 경우나 내년 초까지라도 여전히 투자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통신주 입장 쪽에서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 가장 큰 메리트였던 배당이 줄어든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통신 관련돼서 어떤 또 기지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피해를 봤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신사 입장 쪽에서는 또 타격이지만 반대로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통신 장비나 부품 쪽이 오히려 또 어떤 매출의 수혜의 기대감이 또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5G 관련돼서 상용화에 대한 변화와 그에 따른 여파 쪽으로 같이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통신 장비 기지국 관련된 종목들 쪽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는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특히 최근 들어서 엊그제였죠. 5G 관련돼서 상용화 세계 최초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번씩 들썩이는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한 2, 3일 어떤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의 특징은 한 2, 3일 정도 강하게 시세를 나오게 되면 또 좀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약간 또 여력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 오늘 상대적으로 이런 뉴스와 함께 단기 고점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추격 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대응하시는 전략들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좀 눌림목 쪽에서의 다시 접근 관점들이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또 부각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기지국과 관련돼서 함체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런 관점 쪽에서 오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의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C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도 측의 총선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올해만 2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신흥국의 영향은 어떨까요? 네, 우선은 인도 중앙은행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총선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재차 인하했습니다. 우선 외신에 따르면은 상하은행의 제출할 때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6.25%에서 2%로 0.25%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은 인도 중앙은행에서의 말을 따르면은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인 4%를 훨씬 밑돌면서 금리를 인하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했고요. 우선 부진을 면치 못하는 민간 투자를 자극하고 국내 성장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설명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7일만 샤크 사칸다 다스 RBI 총재가 2월에 연이어 지금 2번 금리를 내린 것으로 재선을 앞두고 어떤 취약한 경제에 대한 공격을 받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후대가 될 것이라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약간 지금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 2014년이었죠.
30년 만에 다수당 단독 정부 구성에 성공하면서 취임했는데, 이 모다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도 경제를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장이 좀 둔화되고 실업률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임을 노리는 이 모디 총리에게 경제 상황이 좀 악재가 좀 되고 있는 그 현재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서 내용에 따르면은 금리 인하를 꺼렸던 우르지트 사태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대규모 총선 전에 성장 촉진 정책을 시행하라는 인도 정부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사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인도 중앙은행의 그 금리 인하는 어떤 투표소에 들어가는 유권자들의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외신들 같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내놓는 수치가 한 47명을 예를 든다면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인도 총선은 오늘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열리는데, 인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거의 그 세계 어떤 중국산의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 유권자는 9억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표 나흘인 23일에 나올 예정인데, 이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금리 인하 정책을 좀 과감하게 실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U 측이 이탈리아 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문제가 유로존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EU 융커 집행위원장은 직접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이 공공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 유로존 쪽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탈리아는 어떤 공공부채만 2조 4천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065조 원에 달하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 정도는 유로존 내에서도 최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재정 안정은 물론 유로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이탈리아 공공부채는 GDP의 거의 31%를 차지했는데, 유럽연합의 회원국의 공공부채가 어떤 GDP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지정한 범위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작년에 출범한 포퓰리즘, 한마디로 이 대중 영합주의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부채를 바라보는 각국의 우려를 재확대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총선 당시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년 감세, 소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면서 올해 예산안 내에서의 재정 수립 적자를 대폭 확대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안을 둘러싼 유럽연합과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당시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년 반에 최고치인 3.5%까지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좀 확인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탈리아 정부는 작년 말에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이 1.2%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국내 기관들의 시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우선 OECD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탈리아 경제가 마이너스 0.2%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보는 상황이고요.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역시 지난 6월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3개월 전보다 이탈리아의 성장률 전망을 1%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이 우선 로마를 방문하면서 이 지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 후에 말했던 내용인데, 유럽은 이탈리아의 경제층에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우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올해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하반기 성장은 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는 이탈리아 채권 시장은 물론 유로존 경제 전반에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도 이탈리아 공공부채는 결정적 재앙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을
위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 효과를 준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탈리아가 자국 부채 축소에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 한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각종 유로존 경제와 재정 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유로존의 경제를 안정화시키려 노력하면서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를 그냥 털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망상이다. 이런 부분을 우선은 뭐 여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 이슈 한 가지 더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에 메릴 린치 측에서 유럽의 경제 위축이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보다 더 큰 글로벌의 위기다. 이렇게 좀 분석을 내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그 유럽의 어떤 경제 위기는 지난 작년 말부터 이제 불러졌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유럽의 경제 위기를 시시하는 그런 측면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 상황인데, 뭐 유럽의 경제가 퇴보를 걷고 있다는 것에는 뭐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유로존의 경제 침체 상황은 뭐 독일과 뭐 프랑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 다음에 이탈리아겠죠. 뭐 독일과 프랑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경기 하강이 좀 장기화되고 있고, 뭐 프랑스도 이 반정부 시기도 장기화되면서 소비 쪽 봤을 때도 이 정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독일의 뭐 수출이 뭐 유로존에서의 전체적인 수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부분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브렉시트를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브렉시트를 어떤 앞두고 혼란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영국도 좀 볼 수 있겠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탈리아도 재정 정책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완만하게 끝난다고 한다면은 어떤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좀 더 다룰 가능성이 있지만, 뭐 그전처럼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처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그 비교하면 좀 제한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IT 업계 공룡인 텐센트가 6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텐센트는 사실상 이 넥슨의 이 인수 후보 5곳 중 하나로, 일부에서는 이번 이 회사채 발행이 텍센트의 넥슨 인수 전략을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규모는 60억 달러인데요. 올해 아시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텐센트는 그 제휴자와 일반 기업용 목적으로 60억 달러의 규모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을 밝혔는데, 뭐 이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이었죠.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에버그란드 그룹이 발행한 28억 달러를 넘어서 올해 아시아 기업 발행 회사채 중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텐센트가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만기가 24년인 5년물 국채 고정금리 채권은 20억 달러 규모로 발행했고, 평년금리는 3.28%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7년물은 평년금리가 3.575%의 5억 달러, 그 10년물은 3.975%의 30억 달러, 또 30년물은 4.525%의 5억 달러 규모로 발행이 됐습니다. 우선 변동금리 5년물 채권은 3개월 단위, 3개월 달러 리볼 금리를 더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텐센트가 달러 부채 시장을 두드리는 것은 작년 1월에 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텐센트는 뭐 이사회에서 얘기에 따르면은 우선 글로벌 중기 노트 프로그램 환자를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늘렸다고 발표했는데요. 우선 국채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규모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금 텐센트의 6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 발행 쿼터에 부여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텐센트는 그러면은 그 말씀하셨듯이 회사채 발행 주관사로 이 도이치뱅크, HSBC, 골드만삭스, 모건스탄리를 선정했는데, 뭐 넥센에 대한 그 인수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텐센트에 대한 회사를 좀 말씀드리면, 이 중국 정부가 작년 초였죠. 신규 비디오 게임을 승인을 중단한 이후에 한 해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1,27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는데, 이 규모 우리나라 돈은 144조 정도 되고요. 작년 4분기에 이어서 그 전년 동기 그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5% 감소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12월이었죠. 중국 당국이 게임 승인을 재개하면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텐센트의 주가는 연초 이후에 거의 19% 넘게 최근까지 어제까지 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2일 텐센트의 왕좌의 게임 발표를 포함한 신규 승인 게임만 30개의 목록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회사채 배당이 역시 텐센트 인수 전략에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하고 있고, 텐센트가 상당한 재정 지출 예상되는 넥슨 인수 전에 가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텐센트는 카카오, NDK 파트너스, 베인 캐피탈 등 총 5곳과 함께 이번 달 중순에 진행될 넥슨 본인 차례 인수 후보인 상황이고요. 넥슨의 매각 추정치는 10조에서 15조 원으로 예상되면서 인수자에 따라서 게임업계 지각 변동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텐센트가 넥슨의 직접적 인수보단 어떤 전략적 파트너에 만족하려는 분석도 있는데요. 텐센트는 인수 전에 참여한 넷마블과 카카오의 지분은 이미 17%와 6.7%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2017년에 사드가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등을 고려할 때 텐센트의 넥슨 인수는 어떤 정치적 논란에 좀 휩싸일 수 있다는 부분도 이런 또 넥슨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변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넥슨 매각 추진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판호 재개가 현재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임주를 다시 꿈틀하고 있는데 게임주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예약은 많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게임주들이 안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거의 신작 게임이 신작 게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좀 실적과 어떤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게임주가 어떤 상승력을 갖고 가기에는 내적으로는 약간 한계가 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듯이 중국발 훈풍이죠. 중국 정부의 외자 판호가 발급됨에 따라서 어떤 외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를 좀 바꿀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게임 업체들의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렸던 이 중국 판호 재개에 의한 어떤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나 그리고 이 중국의 어떤 룽투코리아죠. 룽투코리아 같은 이런 좀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웹젠 같은 경우에도 어떤 MMO RPG 게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판호에 대한 부분의 재개로 인해서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기를 끄는 게임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포근한 봄 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기온이 올라 포근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16도, 전주는 18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은 포근해졌는데 대기질은 좋지 못합니다. 서쪽에서 유입되는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중부 지방에, 오후에는 전국의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여기에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상태니까요.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의 아침 기온 7도, 춘천은 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청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강릉은 12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의 낮 기온은 1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부산의 낮 기온 18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며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과 서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는 물결이 2에서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양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주말 동안에는 곳곳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